당신이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동의해줄게. 단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아니,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줘야 할 거야. 누가 누굴 먹여 살렸는데? 수진의 차갑고 계산된 목소리가 서준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새벽 4시 불면의 밤은 계속되고 있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15층 건설 현장, 안전고리를 채우려던 그 순간 발판이 무너지는 느낌. 그리고 추락, 바람소리, 비명.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의사가 말했다. 척추 3번, 4번 손상,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간의 재활 끝에 겨우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지만 예전의 육체 노동은 불가능했다. 그때 수지는 달랐다. 병원을 오가며 눈물을 흘렸고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서준은 그 말을 믿었다. 아내가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이직했을 때도 자신이 집안일을 하게 됐을 때도 그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부터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됐을까? 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사설탐정 조영민이 건넨 USB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잔인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호텔 CCTV, 레스토랑 예약 기록, 심지어 민혁이 수진에게 보낸 선물 영수증들까지. 6개월이 아니야. 최소 1년이야. 조영민의 말이 떠올랐다. 1년. 서준이 처음 직장 면접에서 떨어지고 좌절했을 때부터다. 그때부터 수진은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서준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거실로 나온 서준은 창문을 통해 새벽 도시를 바라봤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 아내와 그 남자가 있을까?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을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 한 통. 오늘 새벽에 들어갈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이야. 프레젠테이션. 그녀가 가장 자주 쓰는 거짓말이었다. 보이스 레코더까지 필요할까요? 조영민이 작은 기기를 서준 앞에 놓았다. 커피숍 구석자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서준은 주변을 살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웠다. 이런 모습을 들키는 것이 차 안 대화를 녹음하세요.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100만 원. 탐정 비용으로 또 나간 돈이었다. 장모님께 받은 명절 용돈을 몰래 모아둔 것이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조영민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고급 레스토랑, 수진의 옆에 앉은 민혁,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 앉은 중년 부부.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서준은 숨이 막혔다. 민혁의 부모였다. 수진이 인사를 하고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이건 언제 찍힌 겁니까? 2주 전입니다. 일요일 낮이었죠? 그날 수진은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었다. 서준은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를 보며 아내가 즐겁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친구의 부모를 만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단순 불륜이 아닙니다.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조영민의 냉정한 진단. 서준은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재혼. 그 말은 이혼을 의미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수지는 이미 그와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뜻이었다. 더 조사해 주세요. 모든 걸 알아야겠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조영민은 명함을 하나 더 꺼냈다. 변호사 소개해 드릴까요? 이혼 소송 전문가입니다. 서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법무법인 정혜, 이수연 변호사. 그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은 편의점에 들렀다. 보이스 레코더를 수진의 차에 몰래 설치하기 위해 양면 테이프와 소형 손전 등을 샀다. 계산대 직원이 물었다. 봉투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밤 11시 아파트 주차장. 서준은 수진의 차 뒷좌석 밑에 레코더를 부착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여보, 오늘도 늦어 야근이야. 수진의 문자를 받은 지 3시간이 지났다. 밤 10시 서준은 노트북 앞에 앉아 레코더를 연결했다. 이어폰을 끼는 손이 떨렸다. 재생 버튼 클릭. 잡음,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전화벨. 여보세요? 네, 부장님 지금 출발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서준에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애교 섞인 톤이었다. 오늘 힘들었죠? 회의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기분 풀어드릴게요. 서준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녹음은 계속됐다. 30분 후 차가 멈추는 소리. 호텔 주차장이었을 것이다. 미녀가 사랑해. 미녀? 부장님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 서준은 이어폰을 빼고 싶었다. 하지만 들어야 했다. 모든 걸. 나도. 근데 오늘 우리 부모님이 또 물어보시더라. 언제 이혼할 거냐고.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을 봐야 해. 지금 서준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거든. 서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은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의심, 증거라도 잡았어. 설마. 뭘 알겠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수진의 비웃는 듯한 말투. 서준은 구역질이 났다. 그래도 조심해.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 재산? 우리 집이 전세인 거 알잖아. 내 명이고 통장도 다 내 거. 그 사람 명의로 된 건 카드 빚뿐이야. 그럼 위자료는? 준비하고 있어. 내가 생계를 책임졌다는 증거들. 통장 입출금 내역, 공과금 납부 기록. 변호사가 잘하면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서준이가 나한테 재산 분할 청구도 못할 거래. 당신 정말 똑똑해.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 녹음이 끊겼다. 서준은 노트북을 덮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다. 3년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 힘들어도 함께하자던 여자. 그녀는 이미 1년 전부터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초췌한 얼굴, 푹 꺼진 눈, 마른 몸. 이게 자신이었다. 한때 78kg의 건강한 몸으로 현장을 누비던 남자는 이제 60kg도 안 되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짐이 아니야. 서준은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그럴까? 수진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문자가 왔다. 수진이었다. 야근 끝났어. 지금 집 가는 중. 배고프다. 뭐 해놨어? 서준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김치찌개 끓여놨어. 조심히 와. 그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정말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육수를 붓고. 왜 이러는 걸까? 왜 아직도 그녀를 위해 밥을 하고 있을까? 답은 간단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하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이게 다 오해일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서준도 알고 있었다. 그건 자기 기만일 뿐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수연 변호사는 서류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말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냉철한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전세집이 부인 명의, 통장도 부인 명의, 차도 부인 명의, 그리고 지난 3년간 생활비를 부인이 전액 부담했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제가 사고 전까지는 제가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금도 마련했고 그게 언제죠? 3년 전입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현행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륜의 증거는 확실합니까? 서준은 USB를 건넸다. 이수연은 노트북에 연결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진들,
녹음 파일,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5분간의 침묵 후 이수연이 입을 열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명백한 간통. 아니, 부정행위의 증거죠. 하지만 문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바람을 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변호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뢰인께서 3년간 경제적 무능력 상태였고 부인이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졌다. 심지어 의뢰인 명의의 카드 빚도 부인이 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겁니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싸워볼 만합니다.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니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수연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많아야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해요. 전세금 7천만 원은 부인 명의이고 부인이 번 돈으로 유지한 재산이니까요. 2천만 원, 3년간의 배신, 1년간의 불륜, 그리고 무너진 결혼 생활의 값이 고작 2천만 원이라니. 변호사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가진 증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 시간은 걸리지만 최소한의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모으는 거죠. 어떤 증거요? 이수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증거, 혹은 부인이 의뢰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증거, 그런 게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의뢰인의 치료를 방해했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아 굶긴 적이 있다거나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거나 그런 증거들이요. 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수지는 때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말로는 수없이 많이 상처를 줬다. 폭언도 포함됩니까? 물론입니다. 녹음이나 문자로 증거가 있다면요. 서준은 핸드폰을 꺼냈다. 수진과의 카톡 대화를 보여줬다.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돈이나 벌어와. 집에만 있으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네. 답답해 죽겠어. 당신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봐 창피해서 모임도 못 나가겠어. 이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런 메시지가 더 있습니까? 수십 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정서적 학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서준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수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법정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 인생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다릅니다. 의뢰인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위자료입니까? 복수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입니까?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 오빠, 정말 이혼하려고? 서준의 여동생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결혼 5년 차 두 아이의 엄마였다. 언니가 바람을 피웠다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건넸다. 서연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 나쁜. 오빠가 지금 어떤지 알면서. 서연아, 목소리 좀 낮춰. 서준이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미안 근데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증거를 더 모으려고. 변호사가 그러는데 아직 부족하대.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오빠, 나한테 생각이 있어. 무슨, 언니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서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니한테 연락할 거야. 오빠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요즘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럼 언니가 뭐라고 하겠어? 그게 무슨, 기다려봐. 만약 언니가 오빠를 정말 걱정한다면 병원에 가자고 하거나 상담을 받으라고 할 거야. 근데 만약 오빠를 짐으로 생각한다면 서준은 숨을 삼켰다.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정신병원에라도 입원시켜라고 하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두고 나올까라던가. 서연의 계획은 치밀했다. 서준이 정말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진단서를 위조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서연이 걱정되는 척하며 수진에게 전화를 걸면 됐다. 그리고 통화를 녹음하는 거지? 그렇지.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녹음해. 만약 오빠를 유기하려는 발언을 한다면 그게 증거가 돼. 서준은 망설였다. 이건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1년 전부터 계산하며 준비해왔다. 자신만 정직하게 당할 수는 없었다. 알겠어. 해보자. 좋아. 그럼 내일 언니한테 전화할게. 오빤 옆에서 듣고 있어. 다음 날 오후 3시 서연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은 옆에서 녹음 앱을 켰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언니처럼 친근했다. 언니, 오빠 때문에 전화했어요. 요즘 오빠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상하다니? 무슨 일인데? 어제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죽고 싶다고.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한참 후에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서준을 바라봤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라고. 언니, 오빠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같은데. 서연아, 언니 지금 회사야. 바빠. 그런 거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언니,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오빠가 진짜. 알았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 하루 종일 애 달래듯이 달래고 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솔직히 말할까? 난 지쳤어. 3년 동안 혼자 돈 벌고 집안일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면서 우울하다고 징징대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미안. 서연아. 나 회의 들어가야 해. 나중에 얘기하자. 언니, 그럼 오빠는. 그냥 좀 내버려둬.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끊을게. 서연과 서준은 서로를 바라봤다. 서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빠,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서준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녹음 파일은 저장됐다. 명백한 정서적 유기의 증거였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워크숍 가. 수진이 저녁 식사를 하며 무심하게 말했다. 서준은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다. 어디로? 강원도. 회사 연수원. 2박 3일이야. 서준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한 달 전부터 계획된 거야. 내가 말 안 했나? 거짓말이었다. 서준은 수진의 회사 홈페이지를 매일 확인했다. 어떤 워크숍 공지도 없었다. 그리고 조영민에게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민혁도 그 주말에 출장이 있었다. 알았어. 잘 다녀와. 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수진은 의아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그럼 금요일 아침 일찍 나갈 거야.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다. 수진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핸드폰을 들었다. 잠금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금요일 11시에 만나. 설렌다. 사랑해. 발신자는 M 실장이었다. 민혁의 가명이었을 것이다. 서준은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금요일 아침 수지는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주말 잘 지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응. 너도 조심해. 수진이 나간 지 10분 후 서준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다. 조영민에게 연락했다.
미행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치 추적 중입니다. 서준은 노트북을 켜고 조영민이 공유한 화면을 봤다. 수진의 차는 강원도 방향이 아니라 서울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1시간 후 차는 한 고급 호텔 주차장에 멈췄다. 조영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호텔 로비에서 남성과 만났습니다. 김민혁 확인됐고요. 지금 체크인하는 중입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최대한 많이. 네. 방 번호까지 알아낼까요? 호텔 직원 매수하면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아니요. 사진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준은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수순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수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그리고 서연에게도 연락했다. 서연아, 주말에 우리 집 좀 와줄래? 혼자 있기 싫어서. 당연하지. 오빠. 애들 데리고 갈게. 오빠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갈게.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다. 슬프지만 해방감도 있었다. 드디어 끝이 보였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주말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저 아이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었다. 나에게도 아직 미래가 있을까?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도착했어. 숙소 좋네. 사진 보낼게. 첨부된 사진은 호텔방 창문에서 찍은 서울 야경이었다. 강원도 연수원이라는 거짓말은 너무나 뻔했다. 서준은 답장을 보냈다. 좋아 보인다. 잘 쉬어. 사랑해. 마지막 사랑이었다. 다시는 그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 이수연 변호사 사무실. 서준은 모든 증거를 정리한 파일을 건넸다. 사진 247장, 녹음 파일 18개, 문자 메시지 캡처 93장, 호텔 영수증 사본 12장, 신용카드 사용 내역. 완벽합니다. 이수연은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위자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일부 가능하고요. 3천만 원. 서준은 중얼거렸다. 그게 3년의 값이었다. 소장은 이번 주 안에 접수하겠습니다. 부인에게 송달되면 아마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한 가지 조언하자면 부인이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수연이 마지막 서류를 건넸다. 여기 서명하세요.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위임장입니다. 서준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서명 하나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서준. 그는 자신의 이름을 썼다. 3년 전 결혼 서약서에 썼던 것과 같은 이름. 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온 서준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옆에 젊은 부부가 서 있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걱정 마. 우리 잘 될 거야. 믿어. 서준은 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겨우 38살인데 마치 50대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서준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노트북, 사진 앨범. 서연이 당분간 자기 집에 있으라고 했다. 옷을 정리하다가 서준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결혼 선물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수진이 준 시계, 향수, 넥타이.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그날 밤 수진이 늦게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서준은 TV를 보는 척했다. 수진은 샤워를 하러 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수진의 가방을 봤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작은 상자가 보였다. 호텔 로고가 찍힌 초콜릿 상자였다. 그는 웃음이 나왔다. 증거를 숨기지도 않다니. 어차피 내가 뭘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여보, 주말 어땠어? 서준이 물었다. 평소처럼. 피곤했어. 강의도 듣고 팀 활동도 하고. 근데 좋았어. 동료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3년간 연습했으니까. 그래, 수고했어. 고마워. 근데 나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 그래, 푹 쉬어. 서준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수연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다. 소장 접수 완료. 목요일 송달 예정. 목요일. 딱 3일 후였다. 서준은 달력을 봤다. 3일. 마지막 3일이었다. 목요일 오후 2시 37분. 서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당장 집에 와.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송달이 된 것이다. 서준은 천천히 대답했다. 나 지금 병원이야. 재활치료 중이거든. 거짓말하지 마. 당장 와. 서준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정말로 병원에 있었다. 오랜만에 예약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수연의 조언이었다. 송달 당일에는 집에 없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돌하지 마세요. 1시간 후 서준은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송장이 날아왔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수진은 울먹이고 있었다. 화장이 번져 있었다. 보면 알잖아. 이혼 소송이야. 서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냐고? 서준은 웃었다. 처음으로 비웃었다. 당신이 민혁이랑 바람 피운 거? 그게 무슨 일이 아니야? 정적?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 하지 마. 증거 다 있어. 사진, 녹음, 다.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쯤 됐나?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해? 말을 해? 당신한테? 서준은 냉소를 띄었다. 내가 뭐라고 했겠어? 여보, 바람 그만 피워 이렇게. 그럼 당신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1년 동안 계획하면서. 계획이라니. 민혁, 부모 만난 것도 알아. 재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내 재산 하나도 안 주려고. 증거 모으던 것도 다 알아. 수진은 얼굴을 감쌌다. 서준은 그녀를 내려다봤다.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왜? 서준이 물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당신이 변했어. 사고 이후로. 변한 건 당신이잖아. 서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재활하고 집안이라고 당신 기분 맞춰주려고. 그런데 당신은 나를 짐으로 봤잖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맞아. 짐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 고백에 서준은 숨이 멎었다.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로 함께 이겨내자고 생각했어. 근데 1년, 2년 지나도 상황은 안 나아지고 나는 혼자 돈 벌고 당신은 계속 집에만 있고. 나도 일자리 찾으려고 했어. 알아. 알아. 근데 안 됐잖아. 현실이 그랬잖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지쳤어. 그리고 민혁을 만났어.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했어. 나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했어. 이해해? 이해 못해.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야.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버티는 거야.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6년의 결혼, 3년의 고난, 1년의 배신. 모든 게 이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이혼해 줄래?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까지 가고 싶지 않아. 합의 이혼하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조건은? 위자료 3천만 원. 전세금은 당신이 가져. 대신 4명의 빚은 당신이 갚아. 수진은 계산하듯 생각했다.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서준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혁한테 전해. 남의 아내 건드리지 말라고. 다음엔 형사고소할 거라고.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서준은 짐을 쌌다. 서연의 차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서준은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6년을 살았던 곳. 행복했던 기억도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모두 이곳에 있었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서준은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길가의 나무들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오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 물었다. 일단 쉬고 그 다음에 일자리 알아볼게. 다시 시작하는 거지. 잘 될 거야. 오빠는 강한 사람이야.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쓸쓸하지만 진짜 미소였다. 응. 이제 알았어. 나는 짐이 아니야. 6개월 후 서준은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건설안전 컨설턴트.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찾은 일이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다. 퇴근길 그는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주머니에서 법원 서류를 꺼냈다. 이혼 판결문.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이미 받았다. 새 출발에 미천이 됐다. 핸드폰이 울렸다. 조영민이었다. 서준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혹시 들으셨어요? 수진 씨랑 그 남자. 아니요. 궁금하지 않아요. 서준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남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잔인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서준은 그걸 배웠다. 추락했지만 다시 일어났다. 배신당했지만 다시 믿을 용기를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역전된 관계. 어떤 관계도 당신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